예, 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 이론적인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정리를 했었는데 제가 감가상각비 195페이지에 적시상각 의제와 관련되는 부분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업무용 승용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시상각 의제는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을 바로 비용 처리했을 때입니다.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즉시 비용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산한 경우 이거는 원래 취득가액으로 가서 감가상각을 통해야 되는데 바로 수선비로 계산했을 때는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해 주는 조건이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굳이 감가상각 안 통해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금액,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 이런 부분들은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감가상각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인 경우에는 바로 비용 처리하셔도 됩니다. 우리 컴퓨터 프린트라든가 컴퓨터 그러니까 금액 주고 산 금액들 있죠. 그런 부분들 바로 비용 처리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이고요. 자, 단기 사용 자산으로서 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영화 필름이나 공구, 금형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의 가액이 크더라도 단기 송금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방갈로 25번에 각주에 보시면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서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금형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취득하는 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통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예규에서 그렇지 않다, 새로운 거는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시설의 폐기손실입니다. 폐기손실 관련되는 부분 송금으로 즉시 상각 의제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부하에 따른 손상차손. 자,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비로 계상한 거로 봐서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197페이지에는 상각방법 신고서라든가 내용연수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으로 갑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용 대상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앞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입니다. 총 비용들 중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구분을 하고요. 나머지 고금액을 제외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제외한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의한 이자 비용, 이런 부분들을 기타 비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조정 구조를 보면 1차 세무조정이 총경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세무조정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2차 세무조정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경비에 대한 부분 확인을 했었고, 그 총경비 중에 감가상각비 2차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차량을 처분했을 때 세무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3차에 걸쳐서 업무용 승용차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상각입니다. 원래 감가상각비는 이미 상각제도이지만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강제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보다 크다라고 하면 차액을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해야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일 거고요. 상각 범위액보다 회사 감가상각비가 작다라고 하면 차액을 송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세무조정이 일어난다. 강제상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15년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15년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이미 상각입니다. 상각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15년도 이전과 이후를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계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임차료라고 하면 리스 차량과 렌트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렌트 차량은 임차료 총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리스료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는데 보험료, 자동차세는 확인이 되는데 수선 유지비를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구분하는 방법은 수선 유지비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 유지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총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뺀 금액의 7%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니까 93%가 감가상각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리스료는 리스료 중에 그냥 93%가 감가상각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비용의 송금산입 특례입니다. 자, 이게 1차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에 대해서 하는데 총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승용차별 주행거리 분해,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서 업무사용 거리 비율에 따라서 업무사용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요 비율 갖고 송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용 1,000만 원 기준으로 1,000만 원보다 비용이 작다. 그러니까 차량 비용이 작다라고 하면 업무사용 비율은 100%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1,000만 원보다 비용이 더 많다라고 하면 관련 비용분의 1,000만 원으로 해서 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을 초과한 금액들은 총 비용에서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한 비용은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또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의무 보험 가입 일수분의 실제 보험 가입 일수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 금액은 송금 산입액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송금 산입액은 제로입니다.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의 귀속된 소득으로 봅니다. 상여, 배당, 기타 소득 등의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업무 사용 비율과 보험 가입 일수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 특례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한도액 초과액을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 상당액,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리스나 렌트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겠다. 소득 처분은 자가 차량은 유보, 리스 차량은 그러니까 기타 사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자, 800만 원을 적용할 때는 사업연도 월수와 보유기간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 비율.
자, 연도 중에 취득을 했거나 연도 중에 리스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1년치 800만 원을 전부 다 적용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월수 계산하고 보유기간 비율을 계산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적용이 돼서 송금 산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송금 불산입되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금액은 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2월에서 송금 산입해 줍니다. 언제? 다음 연도부터 해주는데요. 한도 초과 2월액을 당기 800만 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해 줍니다. 자, 일반 차량은 800만 원과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당해 연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800만 원 빼기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이었다.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500만 원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월에 전년도부터 2월 된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과 500만 원 둘 중에 작은 금액 500만 원을 송금 산입해서 유보나 기타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리스 렌트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전액 송금해 줍니다. 송금 산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 관련되는 부분 방금 설명드렸죠. 자, 차량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처분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되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처분 손실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800만 원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하고요.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씩 균등해서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처분 손실이 1700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 800만 원 초과되는 900만 원 송금 불산입, 그 다음 연도에 가서 800만 원 범위 내에서 800만 원 송금 산입, 100만 원은 또 그 다음 연도에 100만 원 송금 산입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함에 있어서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소규모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분율이 50%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또는 임대소득,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 운행 기록부를 미작성했을 때 기준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라는 거고요. 상각비 한도액 기준금액 8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입니다. 처분 손실 기준금액 8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기준금액의 절반을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 소규모 법인에 대한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잠깐 보시면 20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내국법인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소규모 내국법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임대업 법인으로만 제목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부동산 임대업만 해당이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 내국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51% 지분,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또는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70%를 초과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 이자소득이 70%인데 이자소득이 인정이자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인정이자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이자 수익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 소규모 내국법인에 적용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는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정리했습니다.